여보, 근데 아줌마는 누구신데 자꾸 여기서 오세요? 내 남편이 해맑은 표정으로 내게 물었습니다. 30년을 한 입을 덮고 산 아내에게 아줌마라니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고가 나던 그날 남편은 달려오는 트럭에서 저를 밀쳐내고 대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의사가 말하더군요. 뇌 손상이 너무 심해서 영원히 기억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는데 막상 깨어난 남편은 저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제 이름조차 기억 못하는 이 남자가 제가 밥을 먹으려 하면 생선 가시를 발라 밥숟가락 위에 얹어줍니다. 머리는 지워졌는데 심장은 저를 기억하는 걸까요? 기억을 잃은 남편이 보여준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좋은 가을날이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아들고 귀농을 알아보러 내려간 시골 장터는 사람 냄새로 북적였죠. 우리는 갓 짠 참기름 냄새에 이끌려 방앗간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놔주질 않았어요. 늙어서 주책이라고 제가 손을 빼려 하면 오히려 더 꽉 쥐면서 껄껄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내려와서 살면 텃밭에 상추도 심고 당신 좋아하는 고추도 심자. 내가 매일 아침마다 당신 겉절이 해줄게. 남편의 그 말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남자. 이제야 무거운 짐 내려놓고 둘이서 알콩달콩 살아보나 싶어 제 마음도 몽글몽글해졌죠. 우리는 뻥튀기 한 봉지를 사들고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파란 불이 켜졌고 저는 건너편에 있는 과일 가게를 보며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끼익하는 굉음과 함께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1톤 트럭 한 대가 미친 듯이 우리 쪽으로 돌진하고 있었죠. 너무 놀라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그 짧은 순간 누군가 제 몸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안 돼. 제 몸이 인도로 나뒹굴었고 동시에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제가 서 있던 그 자리에 흩날리는 뻥튀기 조각들과 함께 남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붉은 피가 회색 아스팔트를 검게 물들이며 퍼져나갔습니다. 여보, 철수 씨. 저는 미친 사람처럼 기어가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늘 따뜻했던 남편의 손은 축 늘어져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누군가 119를 부르는 소리가 웅성웅성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거친 숨을 몰아쉬는 남편의 숨소리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았죠. 구급차 안에서 저는 남편의 피 묻은 손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눈 좀 떠봐.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기로 했잖아. 놔두고 가면 안 되잖아. 하얀 가운을 입은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남편의 심전도 그래프는 위태롭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이 들어오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게 제 탓이었습니다. 제가 과일 가게를 보지 않았더라면, 제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아니 애초에 귀농 같은 거 꿈꾸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죄책감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수술은 10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올 때까지 저는 수술실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제 수명을 덜어서라도 좋으니 제발 남편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지친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의사 선생님의 가운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은요? 살았나요? 네. 의사 선생님은 한참 동안 뜸을 들이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님,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머리를 너무 크게 다치셔서 뇌 손상이 심각합니다. 의식이 돌아오더라도 예전과 같은 상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인지 능력이나 기억력에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부부에게 닥칠 더 큰 시련의 예고편이라는 것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 온몸에 붕대를 감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누워있는 남편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내가 다 지켜줄게. 당신이 나 살렸으니까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당신을 위해 쓸게. 당신은 그냥 숨만 쉬어줘.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기적처럼 남편의 손가락이 까딱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향하다가 이내 제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여보, 나 알아보겠어? 나 영숙이야. 당신 아내 영숙이. 저는 감격에 겨워 남편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반가워하거나 안도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듯한 겁먹은 어린아이의 눈빛이었죠. 남편은 쉰 목소리로 입을 떼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어디예요? 그리고 아줌마는 누구세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장난치는 거지? 지금 나 놀리려고 그러는 거지? 웃으며 되물었지만 남편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30년을 사랑하고 목숨까지 걸고 지켜준 아내를 그는 완벽하게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제 남편 박철수는 그날 그 사고 현장에서 죽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몸만 어른인 낯선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병실로 들어와 남편의 눈에 불빛을 비춰보고 이런저런 숫자를 물어보았습니다. 남편은 잔뜩 움츠러든 채 의사 선생님과 저를 번갈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마치 주사 맞기 싫어하는 어린아이처럼 입을 삐죽거리는 모습에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박철수요. 나이는 몇 살이죠? 7살이요. 7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62의 남편 입에서 나온 나이는 7살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한숨을 내쉬며 저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부인, 충격이 크시겠지만 들으셔야 합니다. 환자분은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전두엽 쪽에 손상을 입으셨습니다. 기억상실증 중에서도 퇴행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현재 환자분의 인지 능력과 기억은 7살에서 8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기억이 돌아올 확률은요? 다시 예전처럼 저를 알아볼 수는 없는 건가요? 제 물음에 의사 선생님은 확답을 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호전될 수도 있지만 평생 이 상태로 지내실 수도 있다는 절망적인 대답뿐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이런 걸까요? 차라리 팔다리가 부러진 거라면 제가 평생 업고라도 다닐 텐데 저를 기억 못하는 남편은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이불을 걷어내자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저리 가요. 아줌마 누구예요? 우리 엄마 불러줘요. 엄마.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몸은 희끗희끗한 흰머리가 난 초로의 신사인데 그 눈빛은 영락없이 엄마를 잃어버린 겁쟁이 꼬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남편의 시간 속에서 시어머니는 여전히 살아계신 모양이었습니다. 철수 씨 엄마는 멀리 여행 가셨어. 이제 내가 철수 씨 보호자야. 나 기억 안 나? 나랑 결혼했잖아. 저는 억지로 웃으며 남편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거짓말쟁이. 나는 결혼 안 했어. 우리 엄마 데려와. 으앙. 결국 남편은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덩치는 산만한 어른이 병실이 떠나가라 우는 모습에 간호사들이 뛰어오고 옆 침대 환자들이 혀를 차며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며 커튼을 쳤습니다. 진정제 주사를 맞고 나서야 남편은 색색거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남편의 얼굴은 사고 전과 다를 바 없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콧등에 난 작은 흉터, 입가에 깊게 패인 주름, 제가 사랑했던 그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 손을 뻗어 남편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결에도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사소한 거부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병원밥이 입에 맞지 않을까봐 남편이 평소 좋아하던 김자반과 계란말이를 집에서 챙겨왔습니다. 남편을 흔들어 깨우자 눈을 뜬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또다시 경계태세를 취했습니다. 배고프지? 이거 봐. 철수 씨 좋아하는 계란말이야. 아 해봐. 저는 숟가락에 밥과 반찬을 얹어 남편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이고 우리 마누라 최고네 하며 넙죽 받아먹었을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남편은 입을 꾹 다문 채 도리지를 쳤습니다. 안 먹어. 낯선 사람이 주는 건 먹지 말라고 했어. 독 들었을지도 모르잖아. 독이라니요. 30년을 밥해 먹인 아내에게 독이라니요.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7살이니까 지금은 어린애니까 그렇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니야, 독 안 들었어. 내가 먼저 먹어볼게. 봐, 맛있지? 자, 한 입만 먹자. 응? 제가 밥을 한술 떠서 씹어 삼키는 시범을 보이자 남편은 그제야 경계를 조금 풀고 숟가락을 쳐다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벌려 밥을 받아먹는 모습이 마치 길 잃은 강아지 같아서 가슴이 아릿했습니다. 오물오물 밥을 씹던 남편이 갑자기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맛없어. 우리 엄마가 해준 게 더 맛있어. 그 말 한마디에 억지로 참았던 눈물이 툭 터져버렸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습니다. 남편은 우는 저를 보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왜 우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에 들린 숟가락을 뺏어 들고 허겁지겁 남은 밥을 퍼먹을 뿐이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겁니다. 저를 걱정하던 그 자상하던 남편은 이제 없습니다. 오직 본능에 충실한 어린아이만 제 앞에 있을 뿐입니다. 식판을 치우고 탕비실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저귀를 찬 남편, 저를 아줌마라 부르는 남편, 시도 때도 없이 엄마를 찾는 남편. 이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 무거워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신우이.
올 것이 왔구나.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듣고 시골에서 올라오고 있는 신우이였습니다. 평소에도 저를 못마땅해 하던 그녀가 오빠가 저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떤 사단이 날 집을 보다 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신우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파고들었습니다. 옳게. 오빠가 어쩌다 그 지경이 된 거야? 지금 병원 어디야? 당장 갈 테니까 꼼짝 말고 있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도망치고 싶다는 비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눈물을 닦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하니까요. 저 사람은 나를 잊었어도 나는 저 사람을 기억하니까요. 병실 문을 열자 남편이 텔레비전 만화 영화를 보며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천진난만해서 더 슬펐습니다. 여보, 이제 전쟁이 시작될 거야. 그래도 내가 다 막아줄게. 당신은 그냥 그렇게 웃고만 있어. 저는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다가올 폭풍우를 준비했습니다. 복도 끝에서부터 또각또각 신경질적인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내 병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신우이 영자 형님이었습니다. 잔뜩 찌푸린 미간과 붉게 상기된 얼굴, 형님은 들어오자마자 저를 향해 핸드백을 휘둘렀습니다. 이 여우 같은 게 기어이 우리 오빠를 잡아먹어? 귀농이니 뭐니 바람을 넣더니 사단이 났잖아. 형님의 가방 모서리가 제 어깨를 강타했지만 피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만 되뇌었죠. 형님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오빠가 너 때문에 어떻게 됐는데 멀쩡하던 사람이 왜 바보가 되냐고. 내 오빠 살려내. 살려내란 말이야. 그때였습니다. 침대 구석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이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무서워. 할망구가 아줌마 때려. 엄마, 이상한 할망구가 왔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멱살을 잡고 있던 형님의 손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형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침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은 베개 뒤에 숨어서 공포에 질린 눈으로 형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야 영자. 오빠 동생 영자잖아. 형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가자 남편은 기겁을 하며 제 등 뒤로 숨었습니다. 오지 마. 저리 가. 못생긴 할망구야. 할망구라니. 평소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자존심 강한 형님에게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오빠가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었겠죠. 형님은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칠순 노모도 아니고 동생 얼굴을 못 알아보다니. 저게 다 전연 때문이야. 형님은 다시 저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너 똑똑히 들어. 오빠 저렇게 된 거 다 내 책임이야.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 만약 오빠 잘못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형님은 한참을 악을 쓰다 돌아갔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병실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엉망이 된 머리를 정리할 새도 없이 놀란 남편을 달래야 했습니다. 철수 씨 괜찮아. 갔어. 이제 무서운 사람 없어. 남편은 제 옷자락을 꼭 붙잡고 훌쩍거렸습니다. 아줌마, 저 할망구 누구야? 진짜 나빠. 아줌마 때리고. 근데 아줌마 아팠지? 남편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가방에 맞은 제 어깨를 호호 불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기억은 잃었어도 천성이 착한 사람.
저를 아줌마라 부르면서도 제가 다친 걸 걱정해주는 이 남자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감당하자. 욕을 먹든 매를 맞든 이 사람만 내 곁에 있다면 그걸로 됐다. 한 달 후 우리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남편은 차창 밖 풍경이 신기한지 연신 우아 탄성을 질러댔지만 집에 도착해서는 현관 앞에서 멈칫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우리 집 아니잖아. 우리 집은 대문 파란색인데. 남편의 기억 속 집은 50년 전 살던 옛날 기와집이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이 낯설 수밖에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들어가자. 응. 겨우 달래서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남편에게 이 집은 모든 게 낯선 미지의 공간이었습니다. 화장실 변기 물 내려가는 소리에 놀라 뛰쳐나오고 로봇 청소기가 움직이자 괴물이라며 빗자루를 들고 설쳤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남편 꽁무니를 쫓아다니며 이건 뭐고 저건 뭔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육아 전쟁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애라면 없고라도 있지. 덩치 큰 어른이 때를 쓰니 감당이 안 됐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씻고 자야 하는데 남편은 욕실에 들어가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싫어. 안 씻을 거야. 아줌마가 나 벗기려고 그러지. 변태. 변태라니. 30년 부부 사이에 변태라니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실랑이를 벌이다 옷이 다 젖어버렸습니다. 물장난을 치며 해맑게 웃는 남편을 억지로 씻기고 잠옷을 입혀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자, 이제 코 자자. 제가 침대 옆자리에 누우려 하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 베개를 들고 벽에 붙었습니다. 왜 여기서 자려고 해? 남녀가 유별한데. 나는 엄마랑 잘 거야. 철수 씨, 우린 부부라니까. 같이 자는 거야. 싫어. 아줌마랑 앉아. 징그러워. 남편의 완강한 거부에 결국 저는 거실 소파로 쫓겨났습니다. 안방 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텅 빈 거실, 어둠 속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우리 집 천장인데 오늘따라 너무나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 밤. 항상 제 다리에 척 걸치던 남편의 무거운 다리도 코를 골던 소음도 없는 밤. 그 고요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내 남편은 저 방 안에 있는데 저를 사랑해주던 박철수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그때 안방 문이 끼익 열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혹시 기억이 돌아온 걸까? 철수 씨? 어둠 속에서 남편이 쭈뼛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기, 아줌마. 응? 왜? 무서운 꿈 꿨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쉬 마려운데 화장실이 어디였더라? 저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일어나 화장실 불을 켜주었습니다. 이를 보고 나온 남편은 다시 쪼르르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거실 춥지 않아?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찬 데서 자면 입 돌아간대. 그 말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7살 꼬마의 걱정일 뿐인데 그 속에 묘하게 옛날 남편의 다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난 안 추워. 철수 씨나 따뜻하게 하고 자. 남편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방문을 닫기 직전 다시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 지켜줘서 고마워요. 병원에서 그 나쁜 할망구가 괴롭힐 때 아줌마가 쫓아내줬잖아.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서였습니다. 기억은 잃었어도 내 편 들어주던 그 마음은 남아있구나 싶어서요. 비록 아줌마라고 부르지만 남편은 여전히 저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쟁 같은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밥투정하는 남편을 달래 아침을 먹이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쨍그랑 하는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놀라서 뛰쳐나가 보니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선물해줬던 도자기 화병이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거, 당신이 선물해준 건데. 제가 울상을 짓자 남편은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미안해. 나비 잡으려다가. 아줌마 화내지 마. 저는 깨진 조각들을 주워 담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조각을 줍던 제 손가락이 날카로운 단면에 베어 피가 솟구쳤습니다. 아! 짧은 비명을 지르며 손가락을 감싸쥐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석에 숨어 벌벌 떨던 남편이 갑자기 제 쪽으로 달려와 제 손을 낚아채더니 입으로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피가 나는 손가락을 쪽쪽 빨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 그건 연애 시절부터 제가 손을 다치면 남편이 해주던 버릇이었습니다. 칠칠 맞게 또 다쳤냐며 세상에서 제일 귀한 약이라며 제 피를 빨아주던 그 버릇. 7살 지능이 된 남편이 아줌마라고 부르는 저에게 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은 여전히 맑은 아이의 눈이었지만 그 행동만큼은 분명 30년 차 남편 박철수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손가락을 쪽쪽 빨던 남편의 행동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 습관이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상처난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게 두려워 애써 우연이라 치부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욕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며칠 뒤 환절기 탓인지 제게 심한 감기 몸살이 찾아왔습니다. 아침부터 열이 펄펄 끓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살 아들 같은 남편을 굶길 수 없어 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콜록, 콜록, 도마질을 하려는데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결국 싱크대 앞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실에서 만화 영화를 보며 낄낄대던 남편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아줌마, 왜 그래? 어디 아파? 남편이 쪼르르 달려와 제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기침 때문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콜록, 콜록, 물 좀.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냉장고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한 솜씨로 물병을 꺼내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져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자레인지 문을 열더니 컵을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윙 돌아가는 소리가 30초 정도 들리더니 땡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따뜻하게 데워진 물컵을 들고 조심조심 제게 다가왔습니다. 자, 마셔. 우리 엄마가 그랬어. 기침할 땐 찬물 마시면 안 된대. 따뜻한 물 마셔야 벌레가 죽는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따뜻한 물의 온기가 식도뿐만 아니라 얼어붙은 제 마음까지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찬물을 싫어합니다. 한여름에도 미지근한 물만 마시는 저를 위해 남편은 항상 물을 살짝 데워주곤 했습니다. 엄마가 시켜서 한 행동이라지만 그 30초의 시간 설정은
남편의 몸에 배어 있는 저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물을 마시고 진정이 된 저를 보며 남편이 제 등을 두드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손은 약손, 아줌마 등도 약손, 아프지 마라. 퇴퇴. 투박한 손길이 척추를 타고 내려오는 그 박자, 그 리듬. 남편이 체한 저를 매번 쓸어주던 바로 그 리듬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왜 울어? 아줌마 많이 아파? 내가 호해줄까? 남편은 영문을 모른 채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뇌는 7살인데 손길은 60대 남편이라니. 이 기막힌 부조화가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아주 잊었으면 포기라도 할 텐데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옛 모습들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조금 기운이 났습니다. 집에만 갇혀 답답해하는 남편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공원은 평화로웠습니다. 남편은 떨어진 낙엽을 주워 왕관이라며 머리에 쓰기도 하고 개미떼를 구경하느라 엉덩이를 치켜들고 한참을 엎드려 있기도 했습니다. 영락없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철수 씨, 이제 그만 가자. 저녁 먹어야지. 싫어. 더 놀 거야. 미끄럼틀 탈 거야. 남편이 떼를 쓰며 놀이터 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찾기를 건너야 놀이터가 나오는데 남편은 좌우도 살피지 않고 무작정 도로로 뛰어들었습니다. 철수 씨, 안 돼. 위험해. 제가 소리치며 뒤쫓아가는 순간 코너를 돌던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남편 쪽으로 질주해 왔습니다. 빵! 경적 소리에 놀란 남편이 도로 한복판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사고 당시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난 듯 남편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만 있었습니다. 비켜요. 비켜. 오토바이 운전자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젖먹던 힘을 다해 달려가 남편을 낚아채려는 찰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멍하니 서 있던 남편이 저를 발견하더니 순식간에 몸을 날려 제 앞을 막아서며 저를 인도로 밀쳐낸 것입니다. 쿵! 오토바이는 간신히 남편을 스쳐 지나가며 넘어졌고 남편과 저는 엉켜서 화단으로 넘어졌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채 저는 벌떡 일어나 남편의 몸부터 살폈습니다. 철수 씨,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남편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무서워. 오토바이 괴물이 나 죽이려고 했어. 다행히 찰과상 외에는 큰 부상이 없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와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돌아간 뒤 저는 흙을 털어내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철수 씨 아까 기억나? 오토바이 올 때 철수 씨가 나 감싸줬잖아. 나 구하려고 그런 거지? 제 물음에 남편은 콧물을 훌쩍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닌데? 나 그냥 넘어진 건데? 발이 꼬여서 넘어진 거야. 아줌마 구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난 겁쟁이라서 그런 거 못해. 남편은 정말로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본인은 발이 꼬여서 넘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오토바이가 저를 향해 오는 줄 알고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제 앞을 막아서던 그 넓은 등을요.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의 머릿속 지우개는 기억을 지웠지만 근육과 뼈 그리고 심장에 새겨진 사랑의 기억까지는 지우지 못했다는 것을요. 30년 동안 아내를 보호하고 지켜온 가장으로서의 본능이 7살 지능이라는 껍데기를 뚫고 나온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제 손을 잡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슬그머니 손을 잡자 뿌리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철수 씨 고마워. 아까 나 지켜줘서. 아니라니까. 그냥 넘어진 거라니까. 투덜거리면서도 남편은 제가 찾길 쪽으로 걷지 못하게 슬쩍 자리를 바꿔 안쪽으로 걸었습니다. 그 사소한 행동 하나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날 사랑했던 그 습관들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런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을 재우고 거실에 나와 앉았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을 일기에 적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닫힌 안방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철수 씨 안 자나? 분명 코 골고 자는 걸 보고 나왔는데 이상했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다가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방 안 스탠드 불빛 아래 남편이 침대에 엎드려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는 남편의 손에는 몽당 연필이 들려 있었고 꼬깃꼬깃한 종이에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걸까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끄적이다가 종이를 찢어 베개 밑에 소중하게 숨겨두고는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했습니다. 뭐지? 비밀 일기라도 쓰는 건가? 궁금증이 일었지만 곤히 잠든 남편을 깨울까봐 차마 들어가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잽싸게 베개 밑을 뒤져보았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종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숨겼는데 남편이 입고 있던 잠옷 주머니, 서랍장, 쓰레기통까지 다 뒤져보았지만 남편이 밤새 끄적였던 종이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대체 무엇을 썼길래 그렇게 꽁꽁 숨겨둔 걸까요? 혹시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걸까요? 남편의 행동이 수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우연히 남편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장난감 전화기가 아닌 제 핸드폰을 들고 베란다 구석에 숨어서 소곤거리는 남편의 목소리를요. 응, 알았어. 아줌마한테는 비밀이야. 응, 사랑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줌마한테 비밀, 그리고 사랑해. 7살 지능이라던 남편이 누구와 저런 은밀한 통화를 하는 걸까요? 제 등 뒤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사랑해.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세 글자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베란다 창문 너머로 들려온 그 목소리는 분명 7살 지능의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굵은 예전에 그 듬직했던 남편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베란다 문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누구야? 누구랑 통화했어?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전화기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줌마 저리 가. 일이네. 누구한테 사랑한다고 했어. 여자가 생겼어? 아니면 기억 돌아온 척 연기하는 거야? 저는 이성을 잃고 남편에게 달려들어 전화기를 뺏으려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남편은 뺏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악에 바친 저를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제 손에 들어온 핸드폰.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최근 통화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통화 기록 없음. 이게 뭐지? 분명히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기록이 깨끗했습니다. 너 기록 지웠니? 누구야? 신우이야? 아니면 내가 모르는 여자라도 있어? 말해. 똑바로 말해, 박철수. 저는 남편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배신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기억을 잃은 척하면서 나를 놀리고 있는 건가? 내가 그렇게 미웠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남편은 겁에 질려 구석으로 뒷걸음질 치더니 털썩 주저앉아 귀를 막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혼자 한 거야. 텔레비전에서 그랬단 말이야. 전화 놀이하면 재밌다고 해서. 으앙. 남편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거짓말 같지 않은 너무나 서러운 울음소리였습니다. 정말 혼자 연극을 한 걸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연기하는 걸까요? 저는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남편을 내려다보는데 문득 남편의 바지 주머니가 불룩한 게 보였습니다. 주머니에 든 건 뭐야? 그것도 내놔 봐. 싫어. 이건 내 보물이야. 남편은 기겁을 하며 주머니를 감쌌습니다. 그 모습이 의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남편의 손을 비틀어 주머니 속 물건을 꺼냈습니다. 꼬깃꼬깃 구겨진 종이 뭉치와 몽당 연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밤마다 몰래 쓰던 게 이거야? 저는 종이를 펼치려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제 다리에 매달려 애원했습니다. 보지 마. 보면 안 돼. 아직 다 못 썼단 말이야. 아줌마 미워.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 종이를 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종이에는 알아볼 수 없는 낙서들만 가득했습니다. 동그라미, 세모, 지렁이 같은 선들. 글씨라고 보기 힘든 난해한 그림들이었죠. 이게 뭔데? 편지야. 누구한테 쓰는 편지인데? 남편은 훌쩍거리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맥이 탁 풀렸습니다. 7살 지능이 맞구나. 내가 괜한 의심을 했구나. 하지만 사랑해라는 그 목소리의 잔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밥도 식판에 담아 툭 던져주고 말도 거의 걸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강아지처럼 졸졸 따라다녔지만 저는 투명 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사고가 난 것도 억울한데 내가 왜 이런 정신병자 같은 노름에 장단을 맞춰줘야 해? 내 인생은 뭐야? 억울함이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며칠 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천둥 소리에 놀란 남편이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줌마, 무서워. 같이 자면 안 돼? 평소 같으면 들어오라고 했을 텐데 그날따라 모질게 굴고 싶었습니다. 안 돼. 남녀가 유별나다며? 엄마한테 가서 자라고 해. 문 밖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마음이 쓰였지만 독하게 마음먹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늦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집안이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철수 씨?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이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작은 방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관을 보니 남편의 신발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철수 씨, 어디 갔어? 저는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바닥은 여전히 축축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돌며 남편 이름을 불렀습니다. 경비실에 물어봐도 못 봤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나 때문에 나갔다가 또 사고라도 나면 죄책감이 밀려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했어. 그냥 받아줄걸. 어린애한테 왜 화풀이를 해서.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놀이터 구석진 벤치에 웅크리고 있는 익숙한 등짝이 보였습니다. 철수 씨. 달려가 보니 남편이었습니다. 젖은 벤치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오들오들 떨면서도 손에 쥔 연필만은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너 여기서 뭐해?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제가 소리치자 남편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파랗게 질린 입술로 남편이 헤헤 웃었습니다. 아줌마겠어? 나 안 도망갔어. 그냥 여기가 조용해서.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화가 나서 남편의 등을 때리려다 멈칫했습니다. 남편이 품에 꼭 안고 있는 낡은 수첩 하나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주머니에서 봤던 그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회사 다닐 때 쓰던 가죽 수첩이었습니다. 그거 당신이 쓰던 수첩이잖아. 그걸 왜 들고 있어? 남편은 수첩을 등 뒤로 숨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비밀 수첩이야. 산타 할아버지한테 보내는 거야. 산타 할아버지? 응.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소원 들어준대. 그래서 내가 착한 일 한 거 여기다 적고 있었어. 남편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7살 지능이 되어서도 소원을 빌고 있다니. 대체 무슨 소원이길래 비 맞으면서까지 적고 있었을까요? 집에 가자. 가서 씻고 따뜻한 밥 먹자. 저는 남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남편은 순순히 따라 일어났지만 다리가 풀렸는지 휘청거렸습니다. 제가 부축하려 하자 남편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아까 그 수첩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수첩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죽기 전에 얼른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주지 마. 내 거야. 남편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저는 이미 수첩의 내용을 보고 말았습니다. 빗물에 번져 잉크가 흐릿했지만 삐뚤빼뚤한 글씨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기억을 잃은 후 7살의 지능으로 힘겹게 써내려간 처절한 기록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글귀를 읽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줌마는 우리 마누라다. 나는 아줌마를 지켜야 한다. 아줌마는 우리 마누라다. 나는 아줌마를 지켜야 한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빗물에 번져 흐릿해진 글씨였지만 그건 분명 남편이 온 힘을 다해 꾹꾹 눌러 쓴 다짐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쓴 것처럼 비뚤비뚤하고 받침도 틀린 글씨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종이가 비에 젖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0월 25일. 아줌마가 운다. 나 때문에 운다. 나는 바보다. 머리가 아프다.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여기 가슴이 아프다. 아줌마 울지 마라. 10월 28일. 무서운 할망구가 와서 아줌마를 때렸다. 내가 물리쳤다. 나는 겁쟁이지만 아줌마는 내가 지킨다. 나는 남편이니까.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기억을 잃었다는 것도 저 여자가 내 아내라는 것도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가슴으로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7살의 지능 속에 갇혀버린 60대 가장의 처절한 몸부림이 페이지마다 가득했습니다. 11월 2일. 아줌마가 기침을 한다. 우리 엄마가 따뜻한 물 먹으라고 했다. 전자레인지 30초. 내가 해줬다. 아줌마가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날 따뜻한 물을 데워오던 남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위해 잊어버린 기억의 파편들을 필사적으로 끄집어내어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어젯밤 날짜가 적힌 페이지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1월 10일. 전화기 놀이를 했다. 아줌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부끄럽다. 그래서 전화기에 대고 연습했다. 영수가 사랑해. 영수가 사랑해. 근데 아줌마가 화를 냈다. 나는 바보다. 베란다에서 들었던 그 통화 소리. 여자가 생긴 것도 기억이 돌아온 척 연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이름을 불러보고 싶어서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서 수백 번 혼자 연습했던 것입니다. 7살 꼬마가 짝사랑하는 여자아이에게 고백 연습을 하듯 남편은 매일 밤 저를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아, 나는 그것도 모르고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남편을 의심하고 쌀쌀맞게 대하고 짐짝 취급했던 지난 날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이리 줘. 내 거야. 산타 할아버지한테만 보여줄 거야. 남편이 울면서 제 손에서 수첩을 낚아채 갔습니다. 그리고는 젖은 수첩을 옷 속에 품고 웅크렸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이거 보면 내 소원 들어준댔어. 내 머리 다시 똑똑하게 해준댔어. 그래야 아줌마 지켜줄 수 있잖아. 철수 씨. 저는 빗속에 주저앉아 남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의 젖은 등이 얇은 옷 위로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놀라서 몸을 굳혔지만 저는 더 세게 부서져라 남편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당신 마음도 모르고. 아줌마, 울지 마. 나 안 똑똑해져도 괜찮아? 나 바보라도. 아줌마 옆에 있어도 돼?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돼? 되고 말고. 당신은 바보 아니야.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내 남편이야. 기억 못해도 괜찮아. 내가 다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제발, 제발 나만 떠나지 마. 차가운 가을비가 우리 부부를 적셨지만 남편의 품은 난로처럼 따뜻했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제 등에 손을 올리고 토닥여 주었습니다. 울지 마, 영수가.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가 아닌 영수가.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30년 동안 수만 번도 넘게 들었던 그 이름이 오늘따라 왜 이리 사무치게 들리는지. 기억이 돌아온 거야? 제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남편은 쑥스러운 듯 배시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수첩에 써놨거든. 아줌마 이름은 영숙이라고. 이름 예쁘다, 영숙이. 기억이 돌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수첩을 보고 외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뇌세포가 기억하는 영숙이든 수첩을 보고 학습한 영숙이든 남편이 저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부축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씻고 나온 남편에게 저는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타주었습니다. 자, 마셔요. 우리 큰아들. 남편은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호록호록 마시더니 입가에 코코아 거품을 묻힌 채 활짝 웃었습니다. 맛있다. 영숙이가 타줘서 더 맛있다. 이제 남편은 저를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영숙이라고 부릅니다. 62세 남편과 58세 아내, 아니 7살 철수와 58세 영숙이의 기묘한 동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제 저는 남편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멍하니 허공을 응시할 때도, 투정을 부릴 때도 그 기저에는 저를 향한 깊고도 슬픈 사랑이 깔려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든 틈을 타 몰래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삐뚤빼뚤한 글씨 아래 제 글씨를 덧붙여 적었습니다. 철수는 바보가 아니다. 철수는 영숙이의 영원한 영웅이다. 나도 사랑해, 철수야. 수첩을 다시 베개 밑에 넣어두고 돌아서는데 잠꼬대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아, 차 조심해. 꿈속에서도 남편은 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속삭였습니다. 응, 조심할게.
당신이 지켜주니까 겁 안 나. 우리는 그렇게 잃어버린 기억 대신 새로운 기억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에게 마지막 시련, 아니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늦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수첩 사건 이후 우리 부부의 일상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7살 꼬마처럼 굴었지만 더 이상 저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껌딱지처럼 제 뒤만 졸졸 쫓아다녔습니다. 영수가 설거지 내가 할게. 내가 물장난. 아니, 그릇 닦는 거 선수야. 영수가 머리에 흰 머리카락 있어. 내가 뽑아줄게. 아야. 미안, 살도 같이 집었네. 비록 그릇을 깨먹기 일쑤고 흰머리 대신 검은 머리를 뽑아대서 제 비명을 자아냈지만 그 모든 게 행복이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 얼굴을 확인하고 씩 웃으며 말합니다. 안녕, 영숙이. 오늘도 예쁘네.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닭살 멘트를 7살 지능이 된 남편은 밥 먹듯이 했습니다. 뇌가 어려지니 체면도 자존심도 사라지고 오직 솔직함만 남은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갑자기 하늘이 어둑어둑해지더니 진눈깨비가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던 남편이 갑자기 부산을 떨었습니다. 눈이다. 영수가 눈 와. 우리 나가자. 빨리. 감기 걸린다며 말리는 저를 기어이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강아지 마냥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혀를 내밀어 눈을 받아먹기도 하고 제 옷깃에 눈을 집어넣으려다 등짝 스매싱을 맞기도 했습니다. 한참을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남편이 갑자기 그네에 앉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수가 이리로 와봐. 앉아봐. 왜? 추운데 이제 들어가자. 아니, 빨리 앉아봐. 중요한 거야. 저는 못 이기는 척 남편 옆 그네에 앉았습니다. 끼익끼익. 그네 흔들리는 소리와 사락사락 눈 내리는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놀이터. 남편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동전들을 꺼내 세어보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심부름값으로 줬던 용돈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모았어?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온기는 뜨거웠습니다. 영수가 나 사실은 비밀이 있어. 비밀? 또 무슨 사고 쳤어? 아니, 나 너 좋아해. 네.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수첩에 적힌 거 말고 그냥 내 마음이 그래. 영숙이 너 보면 여기가 간질간질하고 내가 안 보이면 심심하고 그래.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남자가 여자 좋아하면 결혼하는 거라며? 철수 씨, 우리 이미 결혼했다니까. 알아. 그건 옛날에 똑똑한 박철수가 한 거잖아. 지금의 멍청한 박철수는 안 했잖아. 남편의 그 말이 쿵하고 가슴을 때렸습니다. 옛날의 박철수와 지금의 박철수. 남편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의 모습으로, 지금의 마음으로 저에게 다시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남편은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문방구 앞에 있는 캡슐 뽑기 기계통이었습니다. 이거 내가 아까 문방구에서 뽑은 거야. 500원 넣고 돌리는 건데 다이아몬드는 아니야. 그래도 예뻐서.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캡슐을 열자 그 안에는 장난감 플라스틱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커다란 핑크색 큐빅이 박힌 조잡하기 짝이 없는 아이들 장난감 반지였습니다. 나 돈 많이 모아서 나중에는 진짜 보석 사줄게.
지금은 돈이 이것밖에 없어. 영수가 나랑 결혼해 줄래? 나랑 살면 내가 평생 웃겨줄게. 밥도 내가 다 먹어주고. 아니, 밥은 같이 먹고. 아무튼 내가 너 지켜줄게. 눈발이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남편의 검은 머리 위에 속눈썹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60대 노신사가 놀이터 그네에 앉아 500원짜리 플라스틱 반지를 내밀며 청혼하는 이 기막힌 상황.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어떤 드라마 속 주인공보다 멋있어 보였습니다. 30년 전 남편은 가난한 단칸방에서 큐빅도 없는 밋밋한 금반지를 내밀며 청혼했었습니다. 그때는 고생 안 시킬게라고 말했었죠. 그 약속 지키느라 평생 허리 한번 못 펴고 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기억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이 남자가 다시 말합니다. 평생 웃겨줄게라고요. 저는 눈물을 훔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좋아. 결혼하자. 정말? 진짜지? 무르기 없기다. 남편은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호성을 지르며 제 약지에 플라스틱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굵어져서 반지는 새끼손가락에 겨우 들어갔지만 그마저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야호! 영숙이가 내 색시다. 이제 아줌마 아니고 내 색시다. 남편은 놀이터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그네에서 뛰어내려 저를 으스러져라 껴안았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힐끗거렸지만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 약속 하나만 해. 응? 뭔데? 이제 다시는 나 대신 다치지 않기.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기. 그리고 끝까지 내 옆에 있기. 남편은 제 눈을 빤히 바라보더니 새끼손가락을 걸고 엄지 도장까지 꾹 찍었습니다. 약속? 복사? 코팅?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펑펑 내리는 눈을 맞았습니다. 차가운 눈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어도 사랑은 리셋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순수하고 강력해졌습니다. 계산도 없고 조건도 없는 7살 아이의 맹목적인 사랑. 저는 이 사랑을 죽을 때까지 지키리라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씩씩하게 걸었습니다. 색시야, 오늘 저녁 반찬은 뭐야? 우리 신랑 좋아하는 소시지 볶음 해줄까? 우와, 최고다. 나 소시지 제일 좋아해.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신은 남편의 지능을 가져갔지만 대신 평생 늙지 않는 순수한 영혼을 선물해 주신 게 아닐까 하고요. 남편은 이제 늙지 않을 겁니다. 제 곁에서 영원히 7살 피터팬으로 남아 저를 웃게 하고 울게 하며 사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늘 짧다고 했던가요? 그날 밤 잠든 남편의 숨소리가 조금 거칠게 들렸습니다. 열을 재보니 39도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눈 맞으며 너무 오래 밖에 있었던 탓일까요? 해열제를 먹이고 물수건으로 닦아주는데 남편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엄마, 나 머리가 아파.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흔들어 깨워도 앓는 소리만 낼 뿐 의식이 몽롱했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뇌 손상이 심해서 합병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또다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우리 집 앞을 메웠습니다. 들것에 실려나가는 남편의 손에는 어제 제가 끼워준 플라스틱 반지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이제 막 2번째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대로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응급실로 달리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차갑고 하였습니다.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저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닫힌 커튼만 바라보았습니다. 내 손에 끼워진 핑크색 플라스틱 반지가 응급실 조명을 받아 유난히 반짝거렸습니다. 아직 안 돼. 나 이제 겨우 당신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웠는데. 데려가지 마세요.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 선생님이 커튼을 걷고 나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선생님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보호자님, 진정하세요. 다행히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뇌 손상 후유증으로 인한 일시적인 경련과 고열이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뇌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생기는 성장통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해열제 맞고 잠드셨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성장통? 62의 남편이 성장통을 앓고 있다니.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남편 곁으로 갔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하지만 규칙적으로 들리는 숨소리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밤새 남편의 이마를 짚어주고 손발을 주물렀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남편이 으음하고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떴습니다. 철수 씨, 나 보여? 남편은 몽롱한 눈으로 저를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7살의 장난기 어린 눈빛이 아니라 깊고 고요한 호수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돌아온 걸까요? 보. 남편의 입에서 아줌마도 영숙이도 아닌 여보라는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나? 나 누군지 알겠어? 남편은 힘겹게 손을 들어 제 뺨을 만졌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길. 그건 분명 옛날의 남편이었습니다. 고생 많았지. 미안해. 나 때문에. 철수 씨, 돌아왔구나. 드디어 돌아왔어. 저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그 시간은 야속하게도 너무나 짧았습니다. 남편은 다시 스르르 눈을 감았다가 몇 분 뒤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영숙이 왜 울어? 누가 또 때렸어? 내가 혼내줄까? 다시 7살로 돌아온 남편. 방금 전에 그 진중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잠깐의 각성.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찰나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저는 허탈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내 눈물을 닦고 웃었습니다. 아니야. 너무 좋아서 울었어. 우리 신랑 깨어나서. 남편은 제 손에 끼워진 장난감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반지 안 잃어버렸네. 그거 비싼 거야. 500원이나 하는 거야. 그래, 세상에서 제일 비싼 반지야. 절대 안 뺄게. 그날 이후 남편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비록 지능은 여전히 7살에 머물러 있었지만 감정은 더 깊어졌습니다. 가끔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길 때면 저는 압니다. 그 순간만큼은 남편의 영혼이 30년의 세월을 건너와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요. 계절이 몇 번 바뀌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우리는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귀농을 꿈꾸던 남편의 소원대로 작지만 마당이 있는 집을 구했습니다. 영수가, 여기 지렁이 나왔어. 대박. 텃밭에서 상추를 심던 남편이 흙투성이 손으로 지렁이를 들고 뛰어옵니다. 저는 기겁을 하며 도망치고 남편은 낄낄대며 저를 쫓아옵니다.
동네 할머니들은 쯧쯧 혀를 차면서도 우리 부부가 제일 재밌게 산다며 부러워합니다. 어이구, 저 집 바깥 양반은 늙지도 않네. 맨날 싱글벙글이야. 그러게, 마누라밖에 모르는 바보라니까. 사람들은 남편을 바보라고 부르지만 저는 남편을 피터팬이라고 부릅니다. 어제 싸운 일은 까맣게 잊고 오늘 다시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남자. 조건 없이 웃어주고 계산 없이 안아주는 남자. 기억은 머리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지는 것임을 남편은 매일 저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녁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소시지 반찬과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남편은 소시지 하나를 콕 집어 제 밥그릇 위에 올려줍니다. 자, 영숙이 너 하나 먹어. 내가 양보하는 거야. 나 착하지? 응, 우리 신랑 최고네. 우리는 마주보고 웃습니다. 남편의 기억 속엔 우리가 함께했던 30년의 추억이 없습니다. 첫 키스의 떨림도 신혼여행의 밤바다도 아이를 낳지 못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던 그날의 슬픔도 남편은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과거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현재가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첫 데이트고 매일매일이 신혼입니다. 여보, 근데 아줌마는 누구신데 자꾸 절 보며 웃으세요? 가끔 남편이 장난스럽게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대답합니다. 나, 당신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여자지. 남편의 뇌는 멈췄지만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나를 구하고 7살이 된 내 남편, 박철수 어린이. 당신이 기억을 다 잃어도 상관없어. 내가 당신 목까지 다 기억해서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밤새도록 이야기해 줄게. 우리가 얼마나 예쁘게 사랑했는지. 철수야, 밥 먹고 놀이터 갈까? 응, 좋아. 미끄럼틀 타자. 노을 지는 마당, 두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큰 그림자와 작은 그림자가 손을 꼭 잡고 걸어갑니다. 내 남편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저의 사랑스러운 7살 영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